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의 경기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오늘도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마지막 3차 리그에서 경복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왕중왕전에 진출할 상위 4팀도 모두 가려졌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0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08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8월 6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현섭 기자님의 의상이 또 신경 좀 쓰셨네요. 예, 템파베이의 86번이네요. 예, 구체로프 선수고요. 꼴찌를 한번 입었으면 또 1등도 한번 극과 극을 한번 또 체험해보자. 예, 오늘은 템파를 입었습니다. 역시 러시아 출신의 쿠체로프 선수 많이 좋아하시는 선수죠? 예, 뭐 네. 이번에 또 MVP랑 뭐 최고의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네. 네, 만족합니다. 네. 매번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재밌네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서울 굉장히 더운 8월 6일 화요일 폭염이 또 내려온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시원한 하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8회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을 보겠습니다. 팟빵부터 보죠. K허브님 7월 26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이 절정으로 가는 걸 알리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금요일이네요. 오늘 이번 시즌 아시아리그 경기 일정이 나와서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8월 31일 일본에서 크레인즈 대 아이스벅스, 프리블레이즈 대 오지글스 경기로 시즌 개막이네요. 한라는 9월 7일 대명과 개막전을 하고 이후 일본 원정에 나서서 다음 홈 경기는 10월에 살린고 하네요. 대명은 11월 23일이 고향 홈 개막전이네요. 대명의 경기장 문제 때문인지 일정이 영 이상하게 나와서 아쉽습니다. 목동 홈은 이번 시즌 물 건너 갔나 보네요. 이번 시즌은 준 플레이오프 없이 4위까지 해서 준결승, 결승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일정이 좀 이상하긴 해도 선수들 좋은 경기 보여주고 모두 부상 없이 한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한라가 다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흐흐. 몇 년 계속 우승하다가 지난 시즌 우승 못하니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댓글 달았지만 방송은 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새로운 시즌에 또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우 선수 등려 축하합니다. 엄청난 딸바보 아빠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K여부님이 아시아리그 일정, 저희가 이따가 이 소식 준비했는데 뭐 중요한 이야기는 다 정리해 주신 것 같군요. 네, 일단 뭐 바로 잡자면 대명은 아직 홍구장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고향이 아닙니까 아직? 그 일정 발표할 때 이제 일정표에 고향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고향에서 하는 건가 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본이 올라왔는데 네. 빈칸으로 놔져 있고 프런트에도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도대체 어디로 홈 경기장이 갈지 슬슬 이제 걱정이 앞서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향이든 목동이든 어디든지 간에 홈 개막전은 11월 23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것만 정해져 있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슬슬 조금 있으면 이제 걱정이 좀 더 앞서 나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양할라 막 시즌권 팔고 있고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빨리 결정이 돼야 뭐 대명도 이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홈개막이 11월 달이라고 막 시즌권 막 9월 10월에 파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뭐 잘 준비가 되리라 희망하면서 잠시 후에 좀 더 길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더위.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K허브님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신상우 선수 등려했다고요? 저희도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역시 그 아빠에겐 딸이죠. 딸바보. 첫째보다 지금 둘째를 좀 더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은 아들대로 예쁘고 딸은 딸대로 예쁜데 딸이 참 예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K예보님 감사합니다. 피프트 비틀즈님 29일에 댓글 주셨군요. 어제 K 공중파에서 수원시청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얘기가 방영되었네요. 사실 수원으로 이사 온 뒤 거의 하키 얘기는 끊고 살다가 수원 사람 돼보겠다고 여기저기 스포츠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 수원시청 하키팀이 있다 보니 시청 홈피도 뒤지고 민원실에 물어 왜 수원FC는 있는데 하키팀 관련 공지나 링크는 없냐고 묻고 결국 수원시청 체육과까지 전화해서 일정을 물었는데 뭐 큰 소득이 없었는데 저렇게 TV에서 반갑기도 하고
여자 하키팀이나 아시아리그에 나가는 남자 실업이나 처한 상황은 그게 그거인지라. 그래서 여자 연습이라도 볼까 아이스하키 협회 가봐도 진천 일정밖에 안 보이고 진천은 입장이 가능한지 선수촌 홈피에는 안내도 없고 정말 하키 팬 다시 하려니 힘드네요. 네, 죄송합니다만 힘드시답니다. 쿨럭. 영입 소식만 잔뜩 나오고 예정일이나 구장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없는 대명도 밉고 근데 유일하게 사인 실착 저지가 있는 박상진 선수는 대명가고 쿨럭. 상어 때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습도 때문에 더 짜증나는 더위만큼이나 내가 관심 있는 팀들 때문에 더 짜증이 납니다. 크크크크크크. 끊어야 하는데 그게 쉽게 끊어지면 호구가 아니겠죠. 뭐 이 생망입니다. 다들 덥고 습하고 이번 주는 비도 무지하게 오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아 참 하키 팬 하시는 거 힘드시군요. 굉장한 열정. 답답하시네요 진짜. 네, 이렇게 전화해서 정보를 막 찾아 헤매시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다 답답하네요 네. 읽으면서. 알려주는 데도 없고 나와 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희도 아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정보가 또 그렇게 유용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협회 홈페이지 가보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한다는. 네. 네. 또 8월, 진천인가요? 예,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천에서 이번에도 디비전 2팀, 디비전 1 2팀, 2 3팀 해서 진천에서 치러진다고 하네요. 네. 진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인 방문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참 팀이 많습니다. 여러 종목에 걸쳐서. 근데 피프티 비틀즈님 입장에서는 수원시청 여자팀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 좀 수원 여자시청 팀도 뭔가 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번에 중등부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대회 좋겠어요. 참가했을 때도 시간대가 조금 많이 일러서 평일날 이른 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네. 예, 직장인분들은 또 찾아가 보시기도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일단은 경기 수가 많아야 되고 팀도 많아야 되는데 예, 항상 매 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네요. 네.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예, 그 KBS에서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수원시청 팀이 소개가 됐었죠. 예. 예, 예, 단순하게 그런 이벤트나 그런 감성적인 컨텐츠도 좋긴 한데 좀 더 지속적으로 예, 경기를 봐야죠. 예, 그 내면의 일면면들은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연장선상에서 이어가면서 같이 공유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예,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피프티 비틀즈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딕증님 29일 댓글 주셨습니다. 경복고를 초반에 2대0으로 앞서가서 사고 한 번 치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유유 아쉽네요. 유유 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대표팀의 오코치님은 포지션이 디벨롭먼트 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국가대표 코치와 다른 건가요? 다른 종목을 보면 헤드 코치, 뭐 그냥 코치 이렇고 체력 트레이너, 기술 분석관이 있던데 아이스하키는 또 틀린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경성고가 경복고전 앞서다가 역전패를 당했다는 그 말씀이시고 오연호 코치가 대표팀에서의 역할이 디벨롭먼트 코치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정식 코치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비군에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코치의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비군을 소집을 해서 단체로 훈련을 하고 캠프를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세계 선수권이나 이제 주요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리고 선수 선발이나 뭐 선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 코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이번 대회 때도 예, 매번 경기장을 찾아와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 특히 이제 3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백 코치님이나 이창현 코치님, 백 감독님이나 이창현 코치님도 같이 오셨었는데 예, 그런 역할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감독, 헤드 코치 있고 뭐 어시스턴트 코치 있고 뭐 골리 코치 있고 뭐 그 외에도 각 팀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다양한 또 예, 뭐 코치가 해외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뭐 비디오 있을 수 코치, 비디오 분석관이 뭐 2명 한 조로 이루어진 팀들도 많고요. 예, 여러 가지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예, 스텝들이 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디책님이 8월 5일에도 댓글을 주셨는데 오광식 코치님 고생하셨고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을 승리로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려요. 새로운 출발도 응원할게요 하셨네요. 오광식 코치님 그 팬심을 계속 또 보여주고 계신데 새로운 출발을 응원한다. 마지막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직을 하셨고요. 예,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박김찬 PD가 준비한 뉴스 중에서 가장 빅뉴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네. 상황에서는 가장 지금 고민 중에 하나라서 네. 그렇습니다. 바디칭님 댓글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 봅니다. 성혁남님이 7월 30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3차 리그 즈음 기량이 올라온다는 말씀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경복, 경기는 기량이 높은 선수가 다수이고 그 외의 학교는 선수 간 기량 편차가 크기에 1, 2차에 힘들었다가 3차에 각 팀 내부의 편차가 줄어들고 기량이 올라와서 그나마 1피, 2피에 버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복, 경기의 선수층이 두터워 나머지 학교가 끝까지 접전을 벌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경성도 경복과 잘하다가 후반에 밀렸고 광성도 경기와 잘하다 주요 선수 퇴장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수층이 얕은 보성고의 체력과 정신력은 칭찬해주고 싶네요. 또한 경성고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반갑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경복 경기가 좋은 선수들 플러스 다수 선점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기량을 보이지 못하는 면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체킹에 대한 아쉬움은 너무나도 공감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심판분들이 플레이 중심이 아니라 넘어진 선수 중심으로 판정하는 느낌이 늘 듭니다. 청소년 대표가 세계 대회에서 경쟁력 있으려면 체킹에 대한 개념이 심판과 선수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하키하다 들어와 보니 한국 고교 하키의 체킹에 대한 부분은 같은 나이 미국 선수보다 서너 살 정도 낫다고 여겨집니다. 매회 계속 들으면서 경성고에 대한 언급은 자세히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경복, 광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시피 하셔서 아쉽네요. 각 학교별로 내용 소개에 균형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이군요. 고교리그에 대한 댓글을 역시나 이번 주에도 주신 성혁남님입니다. 네, 공감해 주신 부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게 저희가 분석이나 이게 해설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감상이다 보니까 제가 감명 깊게 받은 팀은 길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고. 특히 이제 지난 1,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수들이 많이 보였던 팀들이 많아서 그랬었던 거고. 이번 주는 경복 광성에 대한 임팩트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경복 광성은 또 마냥 똑같이 잘하거든요. 1, 2, 3차. 큰 변화 없이 이제 큰 변화가 있던 팀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큰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감명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팀 간의 이야기들의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체킹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체킹 관련해서 공감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심판의 그런 페널티를 부는 기준점의 차이가 뭐 댓글처럼 있을 수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훈련 부족 내지는 체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다르지 않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잘못 체킹해서 페널티 물리고 하는 거겠죠. 예. 좀 더 정확하고 맞는 타이밍에 체킹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더 멋진 장면 그리고 전술적으로 유용한 개인 전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잘못 들어가니까 페널티 물리는 거죠. 부상이 나오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플레이 중심이 아니라 넘어진 선수 중심으로 판정하는 느낌이 든다. 이건 아시아리그에서도 저희가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넘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페널티가 불리는 거겠죠. 그냥 혼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들 간의 퍽 경합 과정에서 불리는 거니까. 그런 기준점은 근데 확실히 리그마다 그리고 선수층 레벨마다 이게 달라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이제 적응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국제 대회와 또 국내나 뭐 아시아 리그에서의 그런 기준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뭐 세계 대회를 나갔을 때 적응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다양한 대회 그리고 다양한 국제 경험을 통해서 커버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성혁남님께서 또 고교리그 보신 소감을 이렇게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또 경기 보신 이런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좀 더 또 의미 있는 저희 또 비하인드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혁남님 감사드리고요.
네이버의 바이킹님이 7월 28일 댓글 주셨는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좋네요. 영상이라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문백님 사연도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데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었고요. 좀 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시려면 또 유튜브에 와서 보시는 것도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작이 큰 게 아니어서 네. 같은 화면 그냥 나가는 거고 입만 움직이잖아요. 카메라가 뭐 많지는 않고 한 네. 대고. 카메라도 이제 그냥 일반 네. 액션캠 갖다 놓고 하는 거라서 네. 네. 라디오가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유니폼 한번 보시고요. 네. 이현숙 기자님. 유일한 물거리는 이현숙 기자님의 유니폼 하나. 네. 예. 보시고 혹시 또 저거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이킹님 감사하고요. 페이스북에 김영돈님 댓글인데 30일에 후원하기 절차가 많이 복잡해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계좌번호 등의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는데 나문킴님이 애청자에게 사은품, 경품으로 내걸 수 있는 현물, 학기용품이나 기념품 등등 현물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현물을 후원으로 주신 적이 있는 나문킴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군요. 김영도님이 뭐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뭐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마음 후원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죠. 그쵸. 뭐 저도 뭐 눌러야 되고 해본 적은 들어가야 없으니까 되고 이제 뭐 가입하고 뭐 이렇게 인증하고 뭐 하면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으로도 하물며 팟빵에 후원을 하려고 해도 로그인해야 되고 가입, 캐시를 사야 되고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네. 네. 여러 가지. 근데 뭐 계좌 써서 이렇게 하는 것 글쎄요.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일단 그 마음만으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죠. 네. 이렇게 뭐 후원 절차 방법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것까지 그 마음만 저희가 감사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얼굴 보면은 소주 한잔 사세요. 뭐 그러셔도 좋고요. 네. 그러셔도 감사하죠. 네. 뭐 나문키님 아이디어도 좋고요. 두 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해주신 댓글들 다 봤습니다. 또 한 주 동안 기다려 보겠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08회 오늘 첫 번째 소식 국내외 하키 뉴스인데 해외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가 NHL, KHL 등등 해서 여러 선수의 계약, 이적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 오셨는데 일단 어떤 선수부터 출발해 볼까요?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시간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주요 계약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약 말고는 그렇게 크게 소식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전달을 드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좀 큰 게 많이 나와서 생각보다 다룰 가치는 있어 보이네요. 좀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보이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바실렙스키 선수가 8년 7,600만 달러고요. 그리고 연간 950만 달러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 대우라고 하면은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가치가 있는 선수고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계약을 선사해 준 거는 사실인데 좀 전반적인 운동 능력에 좀 기대는 꼴리가 생각보다 좀 고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까지는 이제 350만 달러로 잡히고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950만 달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템파가 앞으로 캡을 운영하는데 조금 힘들게 되긴 할 겁니다. 이제 2021 시즌부터요.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계약이 얼마 이제 자유계약의 가장 큰 골리였던 보브롭스키 선수가 7년 연간 1,000만 달러 계약과 비슷하죠. 50만 달러 차이 나니까요. 예. 프라이스 선수랑도 10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리 중에서는 거의 특급 대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가
비제한적 자유계약으로 풀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또 이 영향이 정도 있겠네요. 그냥 뭐 거의 뭐 지침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네. 버실랩스키도 이 정도인데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7, 8년에 이런 뭐 느낌이죠. 연간 $10,000 정도 수준은 나와야 홀트비 선수로서도 그렇죠. 뭐 좀 만족을 할 수 나는 있을 것 컵도 같아요. 들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네. 하는 거죠. 템파베이가 뭐 팀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바실렙스키 선수와의 재계약을 했고, 야 뭐 8년이면 기간으로서는 바실렙스키 선수로서는 얻을 거 다 얻었네요. 예, 뭐 기간으로 사실 지금 CBA가 인정하는 거의 뭐 최고 기간이 8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최고 거의 뭐 맥시멈을 땡겼다 해도 뭐 NBA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예, 상당한 규모임은 틀림없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어떤 계약인가요? 콜로라도의 사미엘 지라르 선수가 7년 3,500만 달러의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7년 $3,500만. 여기도 장기 계약이에요. 예, 연간 500만 달러고요. 사실 이 선수가 언제 이제 이적을 했냐면 오타와, 내슈빌, 콜로라도의 삼각 트레이드, 이제 두셰인 트레이드라고 좀 명명된, 두셰인 터리스 트레이드라고 좀 명명된 트레이드였는데, 사실 내슈빌에서 건너가는 이제 그 조각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조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랄 선수가 사실 벌써부터 콜로라도의 1라인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활약만 계속 유지한다면 연간 500만 달러이기 때문에 무조건 콜로라도가 이득을 보는 그림입니다. 지금 계속 콜로라도가 점점 팀이 좋은 방향으로 드래프트도 그러고 계약도 잘 풀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네,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지라르 선수가 콜로라도에 와서 또 콜로라도의 어떤 팀 컬러와도 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이번 계약도 또 콜로라도가 추구하는 어떤 좀 빠른 스피드 하키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드디어 이적 이적을 했어요. 났습니다. 베이거스의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어디로 갔나요? 예, 뉴저지 데블스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영입이 됐고요. 사실 이제 구세프 선수 교섭권이 넘어간 거였습니다. 이제 교섭권이 넘어간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2020년 3라운드, 2021년 2라운드 지명권을 받게 됐습니다. 아, 선수로 준 건 아니고. 예. 예. 뭐 이거 지명권으로. 하시면 많이 생각나시는 게 사실 케빈 헤이즈 계약이 막 이제 트레이드가 좀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제 계약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은요. 케빈 헤이즈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가 영입을 했을 때 교섭권을 영입을 하는데 2라운드, 3라운드 하나씩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인터넷 같은 밈 같은데 좀 조롱을 하는 밈. 뭐 좀 이런 느낌에 있었어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안 될 팀이다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사실 뭐 헤이즈 선수의 이제 능력을 보시면은 이게 뭐 구세프 선수보다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기여가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할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계약 기간 긴다고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구세프 선수는 어쨌든 NHL에 들어오기 전에는 KHL에서 가장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 플레이메이킹, 득점 다 공격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고 오른손잡이라는 메리트도 있는 선수입니다. 파워플레이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겠죠. 트레이드 이후에 연간 450만 달러, 900만 달러 2년 계약을 맺었고요. 바딘 시파초프 선수랑 똑같은 규모의 계약입니다. 옛날에 이제 베이거스랑 처음 들어올 때요. 예. 근데 사실은 구세프 선수가 이제 득점원인데 그 득점력이 얼마나 NHL에서 통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은 지난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구세프 선수를 플레이오프에 결과적으로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뉴저지 같은 상황을 본다면 그렇게 선수진이 두터운지 않으니까 그래도 꽤 큰 역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득점은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뉴저지가 구세프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번 오프시즌에 좀 재미있는 영입을 참 많이 한 팀이다. 뭐 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수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영입 많이 했기 때문에 뉴저지 팬분들은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니키타 구세프 선수가 뉴저지로 갔습니다. KHL 스카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도 점쳐졌었는데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이러고 보면 베이거스의 갤런트 감독이 예전에 마딤 슈파초프 선수도 베이거스에서 별 활약 없이 떠났잖아요. 예. 뭔가 이 러시아 슈퍼스타들하고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갤런트 감독은 활동량을 최우선시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시파초프 선수는 사실 활동량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감 충족할 수 없는 선수고요. 좀 이제 상황 읽는 능력이 좋아서 최소한의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비난도 많이 먹는 선수입니다. 네. 이제 구세프 선수는
사실 수비적인 기여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갤런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성향이 좀 안 맞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플레이오프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좀 무조건 잘 통하는. 왜냐하면 이 라인업을 변화를 시켰을 때 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야 이것 때문에 진 거 아니야 이러면 또 좀 답답해지는 상황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잘 돌아가고 있으면 뭐 그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구세프 선수는 한 6차전 정도는 기용을 하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지 않았고요. 이제 새로운 팀에서 한번 또 구세프 선수를 봐야겠네요. 그렇네요. 자, NHL 주요 선수들 계약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명 더 있습니다. 템파베이로 온 선수네요. 뭐 케빈 셰튼커크 선수가 뉴욕 레인저스로부터 바이아웃 된 이후에 템파베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1년 175만 달러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템파베이는 3라인 수비진의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 2, 3라인에 결과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제 이름값 있고 좋은 수비 자원들을 한 명씩 이제 배치시키는, 물론 뭐 쿠퍼 감독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하이드만 선수랑 같이 이제 묶어서 또 다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셰튼커크랑 뭐 헤드만 선수를 묶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많은 이제 변수가를 창출할 수 있는 카드를 영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이번 파워플레이에서도 상당히 강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템파가 무조건 이득을 보는 이제 이런 그림이 될 확률이 높고, 올해도 사실 템파가 별일 없는 이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탠리컵 우승에도 제일 가까운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비 라인의 또 뎁스를 좀 더 강화한 템파베이인데, 셰튼커크 선수는 파워플레이에서도 활용도가 있는 선수니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근데 1라인은 어쨌든 헤드만 선수가 있기 때문에 1라인에 기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2라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기용, 뭐 1라인 기용 될 수도 있는 거고, 2라인 수준에서는 확실히 기용이 되기 때문에 템파 2라인 파워플레이도 상당히 이제 포인트샷이 강력해질 것이다는 전망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템파베이가 뭐 지난 시즌의 정규리그 최강팀이었고, 뭐 최근 몇 년간 보면 계속해서 전력은 참 구축을 하는데 우승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우승이 사실 참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좋은 팀이 우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작년에 보면은 제일 좋은 팀이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뭐 사실 뭐 결승에서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져봤을 때는 보스턴이 조금 더 위였던 것이 사실이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참 뭐 하키라는 부분이 항상 하키라는 스포츠가 제일 좀 변수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스포츠인 것도 그렇고, 뭐 시리즈에서는 뭐 계속 이제 그게 겹쳐지니까 더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참 우승이라는 거는 진짜 하늘이 점지해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KHL 소식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소식이네요. 어제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케빈 델먼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케빈 델먼 어떤 선수인가요? KHL 사실 제일 성공한 외국인 수비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케빈 델먼 선수가 거의 뭐 1번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KHL에서 성공한 외국인 수비수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바리스, 스카에서 KHL 선수 생활에 이제 전부를 보냈고요. 스카에서 2년 됐고 나머지는 바리스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왜 우리나라 분들은 좀 델먼 선수가 익숙하냐 싶으면, 이 선수가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2012-13 시즌부터는 카자흐스탄 국가대표팀으로도 활동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매년 출장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 같은 부분도 그렇고 나이적인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고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KHL에서 남긴 기록은 564경기에서 135골, 260어시스트, 395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수비수로 따지면은 상당히 훌륭한 포인트 기록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 0.7에 대한 이제 경기당 0.7포인트에 달하는 공격에서 정말 대단한 기여를 한 수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카자흐스탄이 사실 올해만 케빈 델먼, 브랜던 보첸스키 두 명의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두 선수가 보첸스키 선수는 작년에 이제 아스타나, 누르술탄에서 했었던 D1A였기 때문에 출전을 한 게 큰데, 사실 이 두 선수가 나이가 좀 많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선수 생활도 좀 쇠퇴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이 지금 기화선 카드 뭐 활용되는 선수 있죠. 뭐 골리의 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비수의 데런디츠 뭐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또 잘 기아 카드로 또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카제와 입장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또 뭐 기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작년에 뛰었던 뭐 프레튼이나 이런 선수들이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올해 또 바리스 누르술탄이 외국인 선수를 거의 뭐 바꿔버리는 또 이런 또 선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두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기아 선수, 나머지 기아 선수를 또 쓸 것인가 부분, 이런 부분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첸스키에 이어서 넬먼 선수까지 은퇴를 했고요. 뭐 이 결과는 바리스 누르술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표팀에게까지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와 함께 KHL 또 NHL 주요 선수들의 계약, 이적, 은퇴까지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입니다. 2019-2020 시즌 다가올 새 시즌 경기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지난 7월 27일 발표됐고요. 올 시즌은 7개 팀이 참가를 해서 총 126경기의 정규리그를 치릅니다. 팀당 36경기가 되겠고요. 정규리그 일정은 8월 31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플레이오프는 2020년 내년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나와 있네요. 올 시즌의 큰 변화는 7팀이 됐다는 거, 거기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위부터 4위까지 플레이오프에 나가고요.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이 1위와 4위 팀이 붙고 2위와 3위 팀이 붙습니다. 3전 2선승제. 3경기 다 상위 팀 홈에서 치러지게 되겠고, 여기서 이기는 팀은 플레이오프 파이널에 올라가서 5전 3선승제로 두 팀이 챔피언을 놓고 다툽니다. 1, 2차전은 하위팀 홈에서, 3, 4, 5차전은 상위팀 홈에서. 지난 시즌과 방식은 같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좀 다른데요. 일본이 먼저 시작합니다. 8월 31일에 개막하는데요.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대 니코 아이스벅스의 경기가 일본 쿠시로에서 있고요. 하치노에서는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오지글스의 대결이 있습니다. 뭐 우리로서는 더 궁금한 게 이제 국내 개막전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아시아리그 개막전은 9월 7일입니다. 안양 한라 대 대면 킬러 웨일즈. 우리나라 안양에서 잡혀 있는데 연전은 아니고 9월 7일 하루만 하네요. 그러네요. 일본은 2연전 3연전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9월에 있는 유일한 국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막을 해도 그냥 뭔가 개막을 한 것 같지 않은. 한 번 하고 10월까지도 기다려야 되네요. 다 일본 원정부터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이제 국내 경기가 10월인데 안양에서 안양 한라 대 사할린 3연전이 있고요. 10월 12일에 이제 한라와 대명은 또 안양에서 한 경기를 하네요. 아까 뭐 댓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대명 킬러 웨일즈와 사할린의 홈 개막전이 많이 미뤄졌어요. 11월 말. 대명은 11월 23일, 사할린은 11월 28일에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원정 경기만 14연전을 하고, 올 시즌 원정 경기가 18경기죠. 그렇죠. 거의 뭐 다 하고, 원정 거의 다 하고 홈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참 보면 볼수록 참 희한하고 이상한 일정이긴 합니다. 일단 대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홈 연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홈구장 보수공사 요 문제 때문에 11월 말까지 또 밀리는 내용인데, 그쵸, 정규리그 우승팀, 플레이오프 우승팀 둘 다 홈에서 이게 오프닝 게임을 갖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이게 변수라면 변수인데요. 원정 쭉 하고 그 다음에 홈 쭉 하고 누가 이득을 보게 될지. 그렇죠. 뭐 그러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편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뒤에 가서 홈 게임만 쭉 있으니까 어디 원정 가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원정 일정이 좀 힘들긴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원정 초반에 전반기 때 그건데, 초반 스타트를 잘못 꾀하거나 뭐 부상 선수가 나타나면 연전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뛰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네요. 네, 뭐 이번에 일정 보니까 또 거의 뭐 하루 걸러 한 번씩
거의 6연전 이상을 하다가 또 한 3주 푹 쉬고 이런 좀 들쭉날쭉한 일정도 선수단 입장에서는 좀 컨디션 관리하기에 애를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지난 시즌에도 비슷했고요.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그런 들쭉날쭉한 일정이. 물론 뭐 현실적인 있고, 사정에 의한 이런저런 거죠. 사정이 있겠지만 지난 시즌에도 비슷했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선수를 여차하면 러시아 선수들 끌어다 쓰면 되니까 전력폭이 있더라도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가 했는데 네. 올 시즌에는 그런 게 없고 자국 선수들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선수 아예 교체를 하거나 이런 좀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전력 차이가 조금 난다 싶으면 왠지 그대로 갈 것 같은 초반에 생각보다 좀 초반에 손해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요즘에 이현숙 기자님은 그 뉴트럴존 블로그에 각 팀별 또 프리뷰를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예. 네.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하위 팀부터. 그렇습니다. 국내 팀들 나오면 좀 한참 기다려야겠네요. 예, 좀 궁금한데. 기다리셔야 될 것 할 같아요. 얘기도 많고요. 근데 아직 네. 뭐 국내 팀이 또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 명단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로스터가 쓸 안 나왔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쓸 수가 없어요. 네. 예. 그게 우선이군요. 그리고 네. 그렇죠. 뭐 프리시즌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일찍 시작하고 뭐 이렇게 그죠. 경기 결과들도 나오고 내용들도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 팀들은 8월 말 돼서야 좀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게 또 차이네요. 네. 뭐 경기가 뒤에 있다라고는 좀 밀려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프리시즌이 어쨌든 좀 8월 중에 좀 여러 잡히고 하면은 보시는 분들도 즐거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덜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 저희가 일본 팀들이 프리시즌 경기를 어떻게 치를 예정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국내 팀들이 어떤 일정을 갖고 있는지가 또 하나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2019 이스트 아시아 클럽 아이스하키 게임, 2019 한중일 초청 아이스하키 대회라는 이름으로 공지가 떴는데요. 이 대회는 강릉시가 주최하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실업아이스하키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입니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에 강릉 하키센터에서 치러지고요. 이번에 참가하는 팀은 안양한라, 대명 킬러 웨일즈, 일본의 도호쿠 프리블레이즈, 여기에 중국의 ORG 베이징 팀입니다. 이렇게 총 4팀이 참가해서 팀별로 3경기, 그러니까 맞대결 한 번씩 하는 일정으로 나와 있어요. 한라와 대명이 또 프리블레이즈까지 아시아리그 팀 3팀이 껴있는데 이렇게 또 프리시즌 경기를 잡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중국의 ORG 베이징 팀이 어떤 팀인가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올해 이제 생긴 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분할해서 나온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VHL 중국 팀이 2팀이 있었는데 길림성 질린 팀과 그 다음에 KRS ORG 이런 이제 쿨룬 레드스타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VHL 산하팀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ORG 패키징이 지금 NHL에도 후원을 하고 있고 보스턴 브루인스의 후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팀을 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따로. 그래서 분화가 됐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ORG 패키징. 그래서 올해는 VH 팀 3팀이 되는 겁니다. 중국. 네. ORG 베이징, 이제 KRS 베이징. KRS 베이징은 이제 쿨룬 레드스타의 이제 직할 팀이 될 것 같고요. 네. ORG는 좀 독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생팀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반쯤 신생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VHL의 신생팀. 네, 첨언을 하면은 KLS ORG 베이징 팀은 지난 시즌 VHL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던 29개 팀 중에 최하위. 그 팀이었고요. 그렇게 거기서 뭐 또 잘하지 못합니다. 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베이징에서 르네상스컵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쿨룬 레드스타 셀렉트 팀이랑 그다음에 애리조나 스테이트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미국의 이제 그 대학교 하키 팀이 왔고요. 그리고 ORG 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길림 팀 이렇게 또 나왔는데 ORG 팀이 쿨룬 레드스타 셀렉트 팀한테 8대4로 졌습니다. 근데 쿨룬 레드스타 셀렉트 팀이 진짜 쿨룬 레드스타 뭐 트라이아웃 참가한 선수 일부랑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2군급 선수가 들어온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력이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4로 졌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 팀에 대한 전력치, 그러니까 ORG 베이징에 대한 전력치를 좀 가늠할 만한
뭐 지표라고 보시면 조금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시아리그 세 팀의 전력이 어떠한지 거의 뭐 개막 직전 마지막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트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점검이죠. 네, 그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겠고 중국의 ORG 베이징을 통해서 아시아리그와 VHL을 간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직접은 네. 아니고. 네. 예, 절대 직접이라고 네. 하시는 게 사실 간접. 꼴등 팀이니까요. 네. 어떻게 아직 보면 VHL의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고 뭐 일단 보고 최하위권이다 보니까 어떻게 최하위권에서도 분리가 된 팀.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은 그냥 대충 이런 느낌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릉아키 센터고요. 전 경기 무료 입장이랍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요청을 받아서 가서 영상을 담기로 했고요. 그럼 또 이 경기 영상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대회 공식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돼 있거든요. 네. 그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이 대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름 더우니까 주말에 잠깐 들렸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8월 23일부터 25일. 예. 강릉하키 센터. 성수기긴 한데. 네. 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하키 소식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고교 아이스 하키 리그 3차 리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오늘 마지막 소식은 2019 고교 아이스 하키 리그 3차 리그 최종 리뷰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어떻게 끝났는지 오늘 정리를 해볼 텐데 이변이 좀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댓글에서도 말씀이 계속 나왔었고 네. 1라운드 때부터 이변들이 속출을 했죠. 네. 네. 순위에도 변화가 좀 있었고 결과적으로 왕중왕전에 진출할 4팀이 가려졌는데 변화가 있었네요. 오늘 한 팀씩 순위별로 코멘트를 들어보고요.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차 리그 우승팀 이번에도 경복고였습니다. 5전 전승 승점 15점 1차 2차에 이어서 3차까지 우승을 차지한 경복고입니다. 예, 지난 회 때 2라운드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나머지 경기라고 큰 변화가 있던 건 아니었고요. 큰 차이가 없이 무난무난하게 다 모든 팀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경복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 리그 중반 이후부터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기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멘탈의 기복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어서 주도권이나 흐름 싸움에서 좀 밀리는 타이밍이 가끔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극복들을 잘 해내고 결국에는 우승까지 일궈냈고요. 특히 이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골텐딩에 단단해진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경성고에게 역전승했고 경기고에게도 또 가볍게 역전승을 했고 마지막에 광성고와의 경기가 뭐 쉽지만은 않았지만 타이탄 거센 도전을 받았지만 만약에 그 타이탄... 경기 졌으면은 우승팀이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네. 그렇네요. 좀 타이트한 경기였고 그러니까 1, 2라운드 때 보성고와의 경기, 경복고 보성고의 경기가 또 엄청난 쫄깃함을 불러왔다면은 경복고 광성고 경기도 굉장히 재밌는 고교 레벨에 맞는 경기였습니다. 네. 경복고가 3차 리그까지 달려있는 45점 중에 42점을 챙기면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3차 리그 2위는 경기고입니다. 사실 2, 3, 4위 세 팀이 모두 3승 2패, 승점 9점 똑같았는데 경기고가 2위가 됐어요. 세 팀 간의 이제 골 득실차를 따져서 제일 많아서 이제 2위에 올라왔고요. 네. 경성고에게 패를 했었고 기록을 했었고 또 경복고에게도 다소 좀 실점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를 기록을 했는데 여전합니다. 강력한 공격력은 여전하지만 수비와 골텐딩도 똑같이 여전했다는 거. 그 부분이 올 시즌 내내 반복해서 노출이 됐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작용을 한 결과였는데 이번에는
운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승 2패를 기록하고 2위까지 기록을 해서 마친다는 게. 그 개막전 경성고전 패배로 시작한 3차 리그인데 결과적으로는 2위. 뭐 근데 결과는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2위를 한 거는 잘한 건데 네. 순위도 좀- 제일 높죠. 1차, 2차에 3위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좀 깨름직한 2위죠. 네. 네, 내용상으로는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1, 2, 3차 충계 대회까지 모두 합쳐서 가장 별로였던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 있네요. 네. 경기고 2위였고요. 3위는 광성고였습니다. 3승 2패 역시 승점 9점이었고요. 이제 4위와 그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광성이 경성을 이겼기 때문에 광성고가 3위를 차지했어요. 광성고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여전했습니다. 그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더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팀 색깔은 여전했는데 그 2% 아쉬움이 조금 그 아쉬움이 좀 계속 남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고교 레벨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그 이상의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면 좋은 텐데 네. 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광성으로서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에 있었는데 아쉽게 경복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대회 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위가 경성고입니다. 경기 광성과 함께 3승 2패 승점 9점이었는데 4위까지 밀렸네요. 경성고 출발부터 경기고를 잡는 출발도 인상적이었는데 어쨌거나 이번 대회 가장 인상적인 팀으로 꼽으라면 경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댓글에서 경성 얘기 많이 한다고 네. 얘기 나왔었는데 경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2위를 할 네. 뻔도 했어요. 말씀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뭐 경복전이나 광성전에서도 뭐 나름의 색깔을 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게 이제 앞선 대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 성적을 뒷받침하고 또 가장 크게 변화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의 공통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장가람 꼴리가 전 경기 출전을 했는데 또 탄탄한 모습을 보여줘서 또 성적도 뒷받침을 하게 됐고요. 네. 뭐 득점을 많이 내는 팀은 아니지만 또 더불어 실점도 안 하게 되는 팀의 색깔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상 깊었고 안 하던 체킹을 하고 안 하던 풋블럭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경기 결과도 그렇게 따라오는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보성고 중동고와의 마지막 연전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챙겨갔는데 그것도 3피리어드에 다 승부를 갈랐어요. 네, 좀 그런 끝까지 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모습들도 달라진 경성고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성고가 정말 중요했던 보성고, 중동고전을 모두 잡았고 이번 대회 승점 9점 1, 2, 3차 통틀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4위. 결과적으로 경성고가 극적으로 왕중왕전에 합류를 하는 또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이번 대회 5위는 보성고입니다. 1승 4패 승점 3점으로 끝난 보성고였습니다. 보성고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는데요. 왕중왕전 마지막 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대회 좀 아쉬운 승부들이 많았죠. 한 끗 차이가 너무 많았었는데 매 경기 거의 접전인데. 그게 굉장히 아쉬웠고 보성고 경기 보면 다 재밌거든요. 역시 하키는 스피드야 이러면서 재밌게 보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보성고가 다 지는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여전히 공격은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절대적으로 밀리는 흔히 이제 요즘 말로 뇌절 플레이라고 하는데 잠깐 생각줄 정신줄 놓고 이제 하다가 실점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종종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적까지 이어져서 이번 대회 1승 4패 아쉬운 성적이 남게 됐네요. 네. 그 와중에도 뭐 하나 위안이라면은 이재민 꼴리 활약이 좋았다. 슈팅 세례에도 멋진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대회 보성고가 굉장히 한 끗 차이 승부의 결정적인 요인을 했던 거고 그래도 뭐 플레이어들이 도와주지 못하면은
승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리그까지 보성고가 경성고에게 앞서 있었어요. 승점 4점 우위에 있었는데 이번 대회 결과로 뒤집혔고요. 보성고가 이제 1, 2, 3차 합계 5위를 기록하게 되는 또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게 된 보성고였습니다. 이번 대회 6위 최하위는 중동고입니다. 5경기 전패를 했고 승점을 한 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2차 리그 전패에 이어서 3차 리그에서도 승점 0점 전패. 중동고도 크게 지금 달라진 게 없었는데 어땠습니까? 예, 성적과 같이 내용 면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고요. 예, 많이 아쉽죠. 1피리어드 때처럼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점을 먼저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점점 그런 의욕이나 의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뒤집는 거는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경기들의 반복이었고요. 그나마 이제 좀 대회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떨어지는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나름의 끈적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눈에 띄었으나 늦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이나 수비, 골텐딩 여러 가지로 좀 보완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모습의 중동고등학교였습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최하위로 끝난 이번 3차 리그 전반적으로 뭐 총평 한 말씀 해주시죠. 좀 전체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수비가 좋으면은 성적이 뒤따라온다. 라는 거였고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뭐 모든 종목 모든 팀들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가 좋은 팀이 상위권에 있어요. 항상.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골리가 있다 하더라도 수비의 도움이나 커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얼마만큼 이제 3차 리그에서는 얼마만큼 수비에서 뭐 성장을 했는가, 발전을 했는가가 주요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경성고가 4위까지 3승 2패를 기록한 그런 성적도 나올 수 있었고, 여전히 수비에서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복고등학교가 올 시즌 내내 우승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팀들이 이제 좀 상향 편준화되고 어느 정도 기량들이 올라오고 재밌는 경기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게 이제 수비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골이 쉽게 안 나고 어이없는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하키다운 모습, 경기다운 경기가 나와서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연장 승부가 안 났다는 거. 그렇네요. 연장이 한 번도 없었네요, 이번에. 이번 대회 연장이 한 번도 안 나와서 가뜩이나 늦은 시간에 하는데 연장당은 퇴근이 늦어지기 때문에 참 감사했던 대회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팀이 가려졌습니다. 올 시즌 고교리그 왕중왕전에 진출할 상위 4팀이 정해졌습니다. 1위는 경복고 승점 42점이었고요. 2위는 광성고 승점 31점, 3위는 경기고 승점 28점, 4위 경성고 승점 16점. 여기까지 4팀이 왕중왕전에 올라갔고요. 5위 보성고 승점 14점, 6위 중동고 승점 3점으로 1, 2, 3차 리그 모두 끝났습니다. 왕중왕전은 1위 대 4위 이렇게 대결을 하겠고 2위 대 3위가 대결을 하게 될 텐데 1위 경복고 대 4위 경성고의 4강, 그리고 2위 광성고와 3위 경기고의 4강, 이렇게 해서 이긴 팀이 결승에서 붙는 단판 승부입니다. 일정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장소는 미정이네요. 그러게요. 대관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2달 이상은 남긴 했어요. 뭐 강릉이 될지 목동이 될지 뭐 고려대가 될지. 목동 공사 들어간다니까 안 될 것 같고, 강릉 아니면 고려대 아니면은 광운대 아니면 뭐 그 정도겠네요. 후보지는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도 좀 정해진 게 없고 링크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왕중왕전 지금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2차 리그, 3차 리그 텀이 한 달 좀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 팀들이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고 또 그걸 통해서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왕중왕전은 10월 달이란 말이죠. 좀 더 팀 플레이에 맞는, 팀에 맞는
그런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팀 모두 네. 예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교 레벨 최정점은 이 정도야라는 거를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네. 경복고가 과연 1, 2, 3차의 왕중왕전까지 뭐 퍼펙트 시즌을 달성할 것인지.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리그 이후에 예 밑에 팀들이 올라오고 막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복고도 마냥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또 단판 승부는 몰라요. 단판 승부이기도 하고 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점이기다 보니까 예 충분히 경기고 광성고도 예 대권에 도전해 볼 만하고 경성고도 모릅니다. 다 꼽습니다. 경성고의 이 상승세 2달 반 후에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네. 기대가 되는 왕중왕전 10월 23일이니까요.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빅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전해드리고 마무리하죠. 빅뉴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예 앞서 댓글에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그 오광식 코치가 이직을 하게 돼서요 자연스럽게 온더스포츠 해설 자리에도 공석이 돼버렸네요. 경성고의 우광식 코치가 이직을 했어요. 네, 어디로 가나요? 그 대명 프런트 자리로 가게 돼가지고요. 대명 킬러웨일즈 구단 네, 프런트로요. 네 매니저로 가게 돼서 예, 자연스럽게 온더스포츠 해설과 주간 리뷰에서 하차하게 됐다는 소식을 아하. 네 전해드리게 됩니다. 네, 이게 뭐 온더스포츠와 관련된 뉴스이기 때문에 네. 준비를 했군요. 그래서 지금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네. 네, 혹시나 저 자리는 내 자리야라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대명에서 은퇴한 선수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노리지 않을까요? 뭐 굳이 뭐 대명이 아니어도 네. 예, 한라든 하이원이든 아니면 뭐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예, 뭐 관심 있는 분들 뭐 선수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예, 이야기를 통해서 후임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김찬 PD로서는 이 개인적인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다시 한번 박김찬 PD의 이 역량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리뷰 해야 되는데 김예슬 아나운서 혼자 할 수는 없는데 네. 네. 또 한편으로 혼자 시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광식 코치가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뭐 응원을 보내드려야겠네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온더스포츠는 항상 예, 메인 잡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기회가 있으면은 얼른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08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뭐 비가 오락가락하고 들쭉날쭉한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희 209회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